2. 질의 임무. 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사자는 네 발로 우뚝 일어나 마지막 입김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한 듯 등을 돌려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다. 질은 혼자 중얼거렸다. 꿈을 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고 깨어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이 무시무시한 곳에 오지 말았어야 해. 유스터스 스크러브도 나만큼이나 이곳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이런 데라는 경고 한마디도 없이 나를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야. 그 애가 절벽으로 떨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 둘 다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유스터스가 떨어질 때 지른 비명소리가 다시 생각나자 질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울음을 그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질은 울음을 그치고 나자 몹시 목이 말랐다. 질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앉았다. 새들은 노래를 멈추었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칠 줄 모르는 한 가닥 작은 소리 말고는 완벽한 정막이 흘렀다. 질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보고는 그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라고 확신했다. 질은 일어나서 주위를 조심스럽게 돌아보았다. 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주변에 나무가 워낙 많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질은 사자가 여러 마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질은 갈증이 너무 심해서 가까스로 물을 찾으러 갈 용기를 짜냈다. 질은 뒤꿈치를 들고 도둑처럼 살금살금 나무 사이를 걸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숲속이 워낙 조용해서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소리는 매 순간 점점 커졌으며 질은 예상보다 빨리 숲속의 빈터에 이르렀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풀밭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유리같이 맑은 시냇물이 보였다. 질은 물을 보자 10배는 더 목이 마른 것 같았지만 냉큼 달려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질은 돌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 사자가 시냇물 이쪽 편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사자는 마치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런던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광장. 트라팔가 광장의 사자상들처럼 고개를 들고 두 앞발을 앞으로 내민 채 누워 있었다. 질은 사자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걸 금방 알았다. 왜냐하면 사자가 한순간 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다가 눈길을 딴 데로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질을 잘 알고 있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듯 말이다. 질은 얼른 생각했다. 만일 도망가면 금방 따라오겠지?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가다간 저 입속으로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말 텐데. 어쨌든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자한테서 눈길조차 뗄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확실하지는 않아도 몇 시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이제 질은 어찌나 목이 마른지 우선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사자한테 잡혀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거라. 그것은 절벽에서 유스터스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 질이 처음으로 듣는 말소리였다. 질은 잠시 누가 말을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목이 마르면 내려와서 물을 마시거라. 그때 질은 다른 세계에서는 동물들도 말을 한다던 유스터스의 말이 떠올랐고 사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이번에는 사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달랐다. 더 깊고 더 야성적이고 더 강한 것으로 어떤 묵직한 황금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질의 두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느낀 것과는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사자가 물었다. 목마르지 않느냐? 목말라 죽겠어요. 그럼 물을 마셔라.
저기,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저쪽으로 좀 가 계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사자는 단지 질을 힐끗 쳐다보고는 나지막에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질은 꼼짝도 하지 않는 커다란 덩치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자기를 위해 산을 통째로 움직여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질은 상큼한 시냇물 소리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난 약속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질은 너무나 목이 마른 나머지 엉겁결에 한 발짝 다가섰다. 여자아이들도 잡아먹나요?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 다 큰 여자나 남자들, 왕이나 황제, 도시나 왕국들 할 것 없이 모두 삼켜버렸지. 사자는 떠벌리려고 하는 것도 미안해서 그러는 것도 화가 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말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질이 말했다. 저는 감히 다가가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목이 말라서 죽게 될 게다. 어머, 어쩜 좋지? 그러면서 질은 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다른 시냇물을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질로서는 사자를 믿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사자의 근엄한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질은 갑자기 마음을 정했다.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질은 시냇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그 물은 이제껏 질이 마셔본 물 중에서 가장 차갑고 신선한 물이었다. 당장 갈증이 풀렸기 때문에 많이 마실 필요도 없었다. 질은 물을 마시기 전까지만 해도 목을 축이자마자 도망치리라 마음먹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 질은 입술이 물기에 젖어 촉촉해진 채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자가 말했다. 이리 오너라. 질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질은 꼼짝없이 사자의 앞발 사이에 서서 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곧 눈을 떨구었다. 사자가 말했다. 인간의 아이야, 남자아이는 어디 있느냐?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선생님. 질은 사자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고 아무런 호칭도 붙이지 않으면 왠지 건방지게 들릴 것 같았다. 어쩌다 그랬느냐, 인간의 아이야? 제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다 그랬어요, 선생님. 너는 왜 그렇게 절벽 끝에 있었느냐, 인간의 아이야? 뽐내려다가 그랬어요. 아주 정직한 대답이로구나, 인간의 아이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비로소 사자의 표정이 살며시 누그러졌다. 그 남자아이는 무사하다. 내가 그 애를 나니아로 날려보냈다. 하나,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내 임무가 좀 힘들어질 게다. 저 무슨 임무인데요, 선생님? 그 임무 때문에 내가 너와 그 남자아이를 너희 세계에서 이리로 부른 거다. 질은 여간 당황스럽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질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감히 사자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인간의 아이야. 제 생각에는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와 유스터스 스크러브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희 스스로 이곳에 오고 싶어 했죠. 유스터스 스크러브가 누군가를 제가 모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들여보내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도 나를 부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렇다. 이제 너의 임무를 들어라.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나니아라는 나라에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슬픔에 빠진 늙은 왕이 살고 있다. 그 왕한테 후계자가 없는 것은 몇 년 전에 외아들이 납치되었기 때문인데 나니아에는 왕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왕자는 살아있느니라. 너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건대 왕자를 찾아서 왕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 아니면 너희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잃어버린 왕자를 찾도록 하여라. 네? 어떻게요? 내가 일러주마. 인간의 아이야. 다음과 같은 표시로 내가 너희의 여행길을 인도해 주겠다. 첫째, 유스터스는 나니아에 들어서자마자 오랜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러는 즉시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둘 다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 너는 나니아에서 벗어나 고대 거인들이 살던 폐허의 도시에 닿을 때까지 북쪽으로 계속 여행을 해야 한다. 셋째, 너는 그 폐허의 도시에서 돌에 새겨진 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글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넷째, 혹시 왕자를 찾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가 잃어버린 왕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왕자는 너희들이 여행하는 동안 처음으로 나의 이름, 아슬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니라. 사자가 말을 마치자 질은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입을 열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았어요. 아슬란은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알아들은 것 같진 않구나. 처음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말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4가지 표시를 순서대로 외워봐. 질은 노력했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사자는 틀린 부분을 고쳐주면서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거듭 반복해 했다. 사자가 일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은 다 외운 다음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나니아로 가죠? 내 이끌림으로 유스터스를 불어보낸 것처럼 너를 세계의 서쪽으로 불어보낼 것이니라. 제가 유스터스 스크러브를 제 시간에 쫓아가서 첫 번째 표시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하기야 뭐 별 상관없겠죠. 유스터스 스크러브가 오랜 친구를 만난다면 당연히 친구한테 가서 말을 걸 테니까요. 그렇죠? 꾸물거릴 시간이 없느니라. 지금 당장 너를 보내야겠다. 자, 가자. 내 앞에서 절벽 끝으로 걸어가거라. 질은 꾸물거릴 시간이 없는 이유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질은 속으로 내가 바보같이 굴지만 않았어도 유스터스 스크러브와 같이 가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애도 나처럼 설명을 다 들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은 아무 말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 절벽 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특히 사자가 질과 나란히 걷지 않고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오니 더욱 불안했다. 그러나 절벽 끄트머리께에 훨씬 못 미쳤을 때에 질의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라. 이제 곧 너를 날려보낼 테니 인간의 아이야. 우선 표시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함을 잊지 말아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한밤중에 자다 깨었을 때도 늘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표시를 따라가기로 한 너의 마음을 굽혀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겠다. 여기 산 위에서는 4가지 표시를 너한테 명확하게 일러주지만 저 아래 나니아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여기 산 위에서는 공기도 맑고 내 마음도 맑다만 나니아로 내려가면서 공기가 점점 탁해질 것이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리고 막상 그곳에서 여기서 배운 표시들과 맞닥뜨리게 되어도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보일 게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아라. 표시들을 기억하고 표시들을 믿어야 하느니라.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브의 딸이여, 잘 가거라. 목소리는 갈수록 점점 아련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질은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나 놀랍게도 절벽은 어느덧 100여 미터 뒤에 있었고 사자는 절벽 끝에서 하나의 금빛 반점으로 빛나고 있었다. 질은 사자의 무시무시한 폭풍 같은 입김을 예상하며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실제로는 사자의 입김이 어찌나 부드러웠던지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발밑으로 수천 수만 미터의 허공밖에 없었다.
질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아주 잠깐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발밑의 세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의 입김으로 둥둥 떠가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안락했기 때문이다. 물에 뜨는 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속에서 그럴 수 있듯이 질은 편안히 눕거나 엎드리거나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게다가 질은 입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주위에는 바람도 없었고 공기도 매우 따사롭게 느껴졌다. 그것은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소음이나 진동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풍선 안에 들어간다면 이와 비슷할 것 같았다. 다만 이것이 좀 더 나은 느낌이겠지만 말이다. 방금 뒤를 돌아본 질은 그제야 자기가 있던 산의 크기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큰 산이면서도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질은 속으로 바로 저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점인가 봐 하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밑을 내려다보았으나 너무 높이 있어서 자기가 육지 위를 날고 있는지 바다 위를 날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머나, 표시들 반복해야 하는데? 순간 질은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당황했지만 자기가 표시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됐어. 안심한 질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마치 소파에 기대듯이 공기에 들어누웠다. 몇 시간쯤 지난 후에 질은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 나 좀 봐. 잠이 들다니 세상에. 공기 위에서 잠을 들 수가. 이렇게 해본 사람은 또 있을까? 없을 거야. 유스터스 스크러브도 해봤겠지. 똑같은 길을 나보다 조금 먼저 따라가면서 말이야.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볼까? 아래는 검푸르고 거대한 평원 같아 보였다. 산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커다랗고 하얀 무엇인가가 대기 속을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건 구름이구나. 그런데 절벽 위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큰걸?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크게 보이는 걸 거야.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겠지? 햇빛 때문에 꽤나 성가시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에는 머리 위에 높이 떠있던 해가 이제는 질의 눈으로 들이비쳤다. 이것은 해가 질보다 먼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보통 여자애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질은 나침반 방향조차 모른다고 했던 유스터스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다. 그렇지 않다면 질은 해가 눈으로 들이비치기 시작하자 자기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질은 아래의 푸른 평원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안에 더 밝고 옅은 푸른색 작은 반점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바다야, 저것들이 섬이구나. 질의 생각대로 그것은 섬이었다. 질이 만약 그 섬들 가운데 몇몇은 유스터스가 배의 갑판에서 바라본 적이 있고 심지어는 상륙까지 했던 섬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질투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질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푸른 평지 위에 작은 주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질이 그 아래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파도였을 것들이 여기서는 작은 주름 정도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러고는 수평선을 따라 굵고 진한 줄이 나타나더니 그 변화가 눈에 띌 만큼 빠른 속도로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질은 두텁게 드리워져 있는 그 줄이 육지가 틀림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질의 왼쪽에서 남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거대한 흰 구름이 질을 향해 같은 높이에서 몰려왔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질은 그 차고 축축한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다. 질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으나 그 안에 머문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뿐이었다. 질은 햇빛에 눈을 깜빡이며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옷이 젖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질은 코트와 스웨터, 반바지, 스타킹 차림에 아주 두꺼운 구두를 신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날씨가 흐렸기 때문이다. 질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놀랍고 충격적인 무엇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소리였다. 그때까지 완전한 정막 속에서 여행을 하던 질은 이제 처음으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바다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이제 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 왔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의 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 왔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 개의 파도가 철썩 부딪히더니 그 사이로 물보라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질은 100m쯤 더 날아간 다음에야 비로소 물보라를 볼 수 있었다. 육지는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다. 육지 깊숙이 산이 보였고 왼쪽으로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산들도 눈에 들어왔다. 만과 갑, 숲과 들판, 그리고 길게 뻗어있는 모래사장이 보였다.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다른 바다의 소리를 삼키며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갑자기 육지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질은 강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다. 질은 이제 수면에서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낮은 곳에 떠 있었다. 파도 끝이 발가락에 와 닿으며 하얀 물거품을 터뜨리기도 하고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물보라가 거의 허리까지 적셔버리기도 했다. 이제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강 상류가 아닌 왼쪽의 강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럽고 푸른 잔디, 어찌나 푸른색을 칠해 놓았는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보이는 한 척의 배, 탑과 흉벽, 하늘에 펄럭이는 깃발, 군중들, 화려한 옷차림들, 갑옷, 금, 칼, 음악 소리들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질이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이제 땅에 내려와 강가에 있는 숲을 아래 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자국 떨어진 곳에 유스터스의 모습이 보였다. 질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유스터스가 대단히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품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쩜 내가 언제 이렇게 흠뻑 젖었지 하는 것이었다.